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은 정말 뜨거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보통 이런 자료를 보면 CEO 발언이나 분석가들이랑 하는 질의응답까지 전부 훑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콜렛 크레스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가 미리 준비해서 발표한 발언 내용에만 온전히 집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군더더기 없이 회사의 현재와 미래 전략의 정수가 담겨 있는 가장 잘 정제된 부분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일종의 작전 계획서 원문을 그냥 그대로 읽는 셈이죠. 우리의 목표는 이 계획서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런 기록적인 성장을 이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그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동력과 전략, 그리고 그들의 자신감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역시 시작은 가장 충격적인 숫자여야겠죠. 3분기 매출이 57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직전 분기보다 매출이 100억 달러나 늘었다는 점이에요. 한 분기만에 100억 달러라니 이거 웬만한 대기업의 1년 매출 아닌가요? 그렇죠. 그 100억 달러라는 증가분 자체만으로도 이미 포춘 100대 기업 수준입니다. CFO는 이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 세 가지 거대한 전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컴퓨팅이 가속 컴퓨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둘째, 검색이나 추천 같은 기존 방식을 넘어서는 생성형 AI가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가 산업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 거대한 흐름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시작 단계인데 이 정도라니 미래에 대한 자신감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 CFO가 엄청난 숫자를 언급했죠. 블랙웰하고 차세대 루빈 플랫폼을 합쳐서 이미 2026년 말까지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0조 원에 가까운 매출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물건 잘 팔릴 거예요?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이미 주문서가 쌓여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시장의 크기인데요. 10년 뒤에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전 세계가 매년 쓰는 돈이 3조에서 4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3조에서 4조 달러요? 네. 솔직히 3조, 4조 달러라는 숫자는 감도 잘 안 오죠. 이건 웬만한 국가의 GDP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반도체 회사가 이런 시장을 예측했다면 다들 비웃었을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거대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매년 새로운 아키텍처를 내놓으면서 이 시장의 가장 큰 파일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겁니다. 570억 달러라는 숫자를 들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사실 이건 결과일 뿐이잖아요. 이 돈을 쓰게 만드는 이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고 있는지 그 근원을 파고들어야 진짜 그림이 보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2억 달러로 거의 전부였는데 돈의 출처가 어딘가요? CFO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수요의 진원지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죠. 이들은 지금 검색, 소셜미디어 피드, 광고 추천 방식을 전부 생성형 AI로 바꾸는 중입니다. 기존의 추천 알고리즘하고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을 동시에 돌려야 하는데 엔비디아의 쿠더 플랫폼이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장 잘 지원하거든요. 그러니 수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엔비디아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 구체적인 사례로 메타를 언급한 게 흥미로웠어요. AI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했더니 페이스북이나 스레드 같은 앱의 사용 시간이 실제로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사용자에게 더 관련성 높은 콘텐츠를 보여주니까 당연히 더 오래 머물게 되는 아주 직관적인 투자 대비 효과, ROI가 증명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요처는 엔트로픽, 미스트랄, 오픈 AI, XAI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이에요. 이들은 말 그대로 더 똑똑한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늘리고 있죠. 여기서 CFO가 강조한 선순환 구조라는 게 나타납니다.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투입해서 더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면 그걸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서 번 돈으로 다시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들이는 구조죠. 그 선순환을 증명하는 숫자들도 놀랍더군요. 오픈 AI의 주반 사용자가 8억 명을 넘었고 엔트로픽의 연간 반복 매출은 연초 10억 달러에서 지금은 70억 달러 수준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모델이 똑똑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게 바로 돈이 되는 구조가 명확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 지점이 바로 세 번째 수요처인 일반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AI 도입이 하면 좋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명백한 ROI가 보이니까 안 하면 뒤처지는 것이 된 거죠. 서비스나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SAP 같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앞다투어 자사 플랫폼에 엔비디아 AI 기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들이네요.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들은 대부분 거대 기업들 이야기 아닌가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수십억 원짜리 AI 인프라를 도입하는 건 여전히 그림의 떡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CF의 발언은 주로 대규모 도입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통업체 로우즈는 공급망 관리에 AI를 써서 비용을 줄이고 캐나다 왕립뱅 RBC는 보고서 작성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시켰다고 하죠. 유닐레버는 컨텐츠 제작 속도를 2배 높이고 비용은 50% 절감했고요. 이런 명확한 성공 사례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확산되면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한 AI 서비스 형태로 중소기업에게까지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엔비디아의 시각입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이 시장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제품별 성과였어요. 최신 주력 제품인 블랙웰이 당연히 잘 팔렸겠지만 과연 이전 세대 칩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들 찬밥 신세가 됐을까 궁금했거든요.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블랙웰은 예상대로 폭발적이었군요. 특히 시스템 단위로 공급되는 GB300이 단일 보드 형태인 GB200의 매출을 넘어서면서 블랙웰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해요. 아, 칩만 사가는 게 아니군요. 네, 고객들이 단순히 칩만 사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최적화해 놓은 완제품 서버 시스템 전체를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시스템 설계 능력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전 세대인 호퍼의 실적이었어요. 출시된 지 3년이 넘은 제품인데도 이번 분기에만 약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요. 기술 발전이 이렇게 빠른 분야에서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다르게 보면 기술 발전이 좀 둔화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경쟁사들이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뜻일까요? AMD나 인텔도 계속 좋은 칩을 내놓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경쟁력, 바로 큐다 생태계에 있습니다. CFO의 발언 중에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6년 전에 출시된 A1 GPU가 소프트웨어 스택 개선 덕분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100%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가속기 칩들은 몇 년만 지나면 구식이 돼서 버려지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죠. 아,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래요인데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6년 된 자동차에 최신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되는 것과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내세우는 총소유 비용 TCO 2점의 핵심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수년간 최신 AI 모델까지 구동할 수 있으니 고객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은 개발자들은 한번 큐다로 코딩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기술적 우위를 넘어선 개발자 생태계를 완벽하게 장악한 거죠. 경쟁사가 아무리 빠른 칩을 내놔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다시 배워야 하는 언어라면 채택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이 iOS로 앱 개발자들을 묶어두는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10,000,000에 그쳤다고요? 네, 지정학적 문제와 중국 내 경쟁 심화로 기대했던 대규모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정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전 세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미래로 돌렸습니다.
차세대 플랫폼인 누비는 2026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또 X팩터 수준의 성능 형상을 약속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그냥 몇 배 빨라진다는 마케팅 용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엑스팩터라는 게 그냥 속도가 두세 배 빨라진다는 뜻 이상입니다. 이건 이전 세대 칩으로 1년 걸리던 AI 모델 훈련을 한두 달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컴퓨팅 파워의 한계로 불가능했던 훨씬 더 거대한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가능성과 차원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AI 연구 개발의 가능성 자체의 차원을 바꾸는 거죠. 인류가 풀지 못했던 과학적 난제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GPU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그 자체를 파는 회사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다른 사업 부분들의 성과도 그걸 증명하는 것 같고요. 특히 네트워킹 사업부 실적이 엄청나던데요. 정확한 관점입니다. 네트워킹 사업은 82억 달러 매출로 전년 대비 162%나 성장했습니다. AI 공장을 짓는데 GPU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십만 개의 GPU들을 지연 없이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기술이거든요. 병목 현상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GPU를 많이 모아놔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인피니밴드하고 이더넷이라는 두 가지 기술이 다 언급되더라고요. 일반인에게는 둘 다 그냥 엄청 빠른 인터넷 선처럼 들리는데 왜 엔비디아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둘의 차이가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인피니밴드는 데이터 센터 내부의 GPU들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초고속 전용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아, 전용도로? 네. 외부와는 단절되어 있지만 내부에서는 최고의 속도를 내죠. 반면 이더넷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 기술 기반이라 범용성이 높은 잘 닦인 일반 국도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AI 클러스터의 인피니밴드가 필수라고 여겨졌는데 엔비디아가 스펙트럼 X라는 기술로 이더넷의 성능을 인피니밴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결국 전용 도로든 일반 도로든 AI 데이터 센터 길목은 우리가 다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죠. 길목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은 다른 곳에서도 보이더군요. 후지추, 인텔, 심지어 암 같은 경쟁사들이 엔비디아의 NVLink 기술을 사용해서 자기네 CPU랑 엔비디아 GPU를 연결하겠다고 발표했다고요. 이건 거의 항복선언 아닌가요? 하하, 항복선언이라기보다는 대세에 합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CPU 회사들 입장에선 고객들이 어차피 엔비디아 GPU를 쓸 거라면 우리 CPU가 그 GPU와 가장 잘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유리하니까요. 엔비디아는 이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결 기술, NVLink를 CPU, GPU 연결의 업계 표준으로 만들고 생태계를 CPU 영역까지 확장하면서 해자를 더욱 깊게 파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넘어선 다른 분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리 AI,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로보틱스나 디지털 트윈 같은 분야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고 앞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요타나 TSMC 같은 세계적인 제조업체들이 현실의 공장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복제한 디지털 트윈 공장을 만들어서 AI로 생산 공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로보틱스나 피규어 같은 로봇 기업들도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차세대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와, 자율주행 파트너십을 맺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각 사업 부문이 모두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엔비디아가 단일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매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결국 AI와 가속 컴퓨팅이라는 공통된 기술 기반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려면 막대한 돈과 견고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CFO가 직접 언급한 재무지표와 미래 전망을 통해 회사의 속사정을 들여다보죠. 우선 가장 중요한 수익성 지표인 매출 총이익률이 비일반 회계 기준으로 73.6%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고수익 제품인 데이터 센터 비중이 높았던 덕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표가 있습니다. 재고는 전 분기 대비 32%, 공급 약정은 무려 63%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보통 재고가 늘어나는 건 안 좋은 신호로 해석되지 않나요? 물건이 안 팔려서 쌓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죠. 하지만 CFO는 이걸 앞으로의 엄청난 성장에 대비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주문이 너무 많아서 부품을 미리 확보해두고 생산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라는 거죠. 아, 실제로 4분기 매출 전망을 65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건 3분기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익률도 7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고요. 재고 증가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성장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7 회계연도에 대한 전망도 언급했죠. 부품 가격 상승 압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익률 목표치는 꽤 높게 잡았던데요. 네, 여러 비용 상승 압박이 있지만 70% 중반대의 매출 초 이익률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비싸게 팔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전체적인 비용 관리와 고수익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 즉 제품 믹스 전략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CFO의 발언을 깊이 파고들어보니 단순히 기록적인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네요. AI라는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서 모든 산업의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한 기업의 치밀한 전략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강력한 기술 로드맵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쿠다라는 생태계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CFO의 발언은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청자진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성장서사는 사실 지능에 대한 세상의 끊임없는 수요라는 단 하나의 대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은 더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투입하면 계속해서 똑똑해진다는 스케일링 법칙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언젠가 이 스케일링 법칙이 물리적 혹은 경제적 한계에 부딪힌다면 엔비디아와 AI 산업 전체의 다음 성장 동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